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는 한동균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78페이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업입지이론이죠. 우리 작년에 배버 이론을 우선 출제했는데, 자, 올해는 좀 중요도가 좀 낮습니다. 자, 1909년 이 공업입지에 관하여라는 저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프레드 베버는 우리가 최소 비용 이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우리가 비용 이론이죠. 여러분 비용이 나오면은 공급 측면입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우리가 중시한 거죠. 말 그대로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용은 공급이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공급자 관점에서 이 생산비가 최소가 되는 장소를 최적 입지점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번에 보면은 공업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우리가 수송비, 자, 인건비는 노동비, 우리가 노동비용, 임금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직접 우리 한 장소에 공업이 모이는 게 직적인데 직적에 따른 이익 중에서 우리는 이 수송비를 가장 중시 여긴다. 자, 베버는 이 수송비를 가장 중시한다라는 얘기죠. 자, 수송비를 가장 중시를 한다는 내용이고, 거기에 4번 보시면은 수송비는 직접 구하기가 비용을 어렵기 때문에 이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이 지문도 우선 2번 출제를 했고, 자, 수송비는 우리가 비용이니까 수송비는 최소가 되는 지점, 또 인건비, 노동비도 최소가 되는 지점, 직접은 이익이니까 이익은 최대가 되는 지점을 고려해서 우리는 최적 입지점을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 베버의 이론인데, 그래서 문제는 이 인건비, 노동, 직접 이익과 같은 이 다른 생산 조건은 동일하다, 변화가 없다. 다른 이 생산 조건이 일정, 동일하다면은 우리 수송비에서 결정되겠죠. 그래서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바로 우리가 베버라고 하죠. 베버는 우리는 원료를 크게 두 가지로 보죠. 어느 지역에서나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보편 원료고,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편제, 국지 원료라고 하죠. 우리가 원료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버는 원료 지수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죠. 자, 이 수송비와 관련해서 원료 지수의 개념을 도입을 하는데, 이 편제 원료, 국지 원료의 중량이죠. 이 중량을 이 제품의 중량으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 1보다 크면은 뭐가 되죠? 편제 원료의 중량이 제품의 중량보다 크기 때문에 이때는 편제 원료가 있는 장소에 공업이 입지해야 어떻게 돼요? 비용이 적게 들죠. 그래서 원료, 이 지향형 입지 산업이다. 자, 원료 우리가 지향형 입지 산업으로서 여기서는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감소하는 우리가 시멘트 산업, 제련 산업이 여기에 해당이 하죠. 그리고 원재료의 수송비가 제품 수송비보다 훨씬 큰 산업, 또 우리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 또 원재료의 부패가 심한 산업인 통조림 공업, 냉동 공업이 여기에 해당하죠. 자, 이 값이 1보다 작으면은
현재 원료의 중량보다 제품의 중량이 크기 때문에 이때는 원료 산지에 입지하면 안 됩니다. 원료 산지에 입지하면 시장까지 운송하는 제품 수송비가 많이 들어서 안 되죠. 이때는 소비진 어디? 소비진 시장에 입지를 하겠죠. 시장, 지향형, 우리가 입지 산업이죠. 여기는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 제품의 중량이 증가하는 우리 맥주, 청량 음료와 같은 산업이 여기에 해당하고, 또 원재료 수송비보다 제품 수송비가 훨씬 큰 산업, 또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 또 완제품의 부패가 심한 산업, 또 중간재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은 우리가 이 시장 지향형 입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원료 지수를 보는 거죠. 자, 노동비와 관련해서는 노동 지향형이죠. 자, 미숙련공을 많이 활용하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지역에 입지를 해야 유리한 산업으로서 섬유산업, 신발산업, 의류산업이 되겠고, 집적이익과 관련해서 집적이죠. 자, 수송비의 비중은 적게 들고 이 기술의 연관성이 높은 계열화된 산업인 경우에는 집적해야 유리하죠. 원료를 공동 구매하고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또 수송 배송을 공동으로 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집적하는 경향이 있다. 뭐 자동차 같은 그러한 산업이 집적 지향형 산업이죠. 자, 이런 산업을 우선 보고, 자, 중간점, 여러분 중동에서 유조선 배를 가지고 울산에 석유를 가져오면 울산에서 정제해서 자동차를 가지고 전국에 수송을 합니다. 이때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 자,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을 적환 지점 또는 이적 지점이라고 해요. 이렇게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를 해야 수송비 절감폭이 크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것을 중간 지점 지향형 산업 또는 이적 지점 지향형 산업이라고 하죠. 자, 요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이 베버의 이론을 비판을 하죠. 베버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수요가 최대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 뇌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 나오죠. 이번은 수요 측면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거죠. 최대 수요. 이번은 수요 측면을 중시합니다. 최대 수요 이론이 우선 나타나죠. 그래서 31회 우리가 시험에 출제를 했죠. 그래서 최근에 베버는 24회 시험, 29회 시험, 32회 시험에 우리가 출제를 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자, 31회 시험에 우선 나왔죠. 수요가 최대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된다. 즉 수요 측면을 강조를 하면서 시장이 확대되어 나갈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학자가 바로 우리가 베버가 되겠죠. 베버. 뇌시가 되겠죠. 뇌시. 자, 그래서 베버의 이론을 비판해서 수요 측면을 강조한 게 바로 우리 뇌쉬에 있어서의 이론이죠. 그래서 우리 30회 시험에 출제를 한 학자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79페이지 문제 한번 볼까요? 베버의 공업 입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생산자는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가정한다. 합리적 경제인은 이윤 극대를 추구하는 우리 사람을 말합니다. 자,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을 기업의 최적 입지점으로 보고 기업의 입지 이윤으로 수송비, 인건비, 집적 이익을 제시하는데 이 중에서도 수송비를 가장 중시 여깁니다. 자, 4번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집적 이익의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는 틀렸죠. 수송비는 최소, 인건비도 최소, 근데 집적에 따른 이익은 최대가 되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틀린 질문은 4번 정답이고, 등비용선은 최소 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에 우리가 이에 따르는 추가적인 수송비의 부담액이 동일한 같은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등비용선,
등비용성 개념이죠. 이 5번 지문은 작년 32회 시험에도 출제를 했습니다. 자, 이 상업입지 이론은 우리가 출제를 또 상권 분석 모형이죠. 학자들의 견해가 또 우리가 출제를 하는데, 그래서 잘 우리가 또 확인을 좀 우선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상권 분석 모형이죠. 상업입지론에서의 상권 분석 모형에 있어서의 학자들의 견해가 계속 출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933년에 나타난 우리가 독일 남부 도시를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단일 상품에 대한 우리가 단일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에 대한 공간 구조 이론으로서 나타난 거죠. 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심지 이론이 여러분 교재에 79쪽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중심지 이론을 보시면은 이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이죠.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이 수요자가 어느 지역까지 분포되냐, 이 분포되는 지역을 분석하는 이 거시적 이 측면에서의 분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재화의 도달 범위, 이 재화에 있어서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 이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인데, 문제는 이 중심지는 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배후지에 공급할 수 있는 중심 기능을 가진 장소를 말합니다. 중심지 개념이죠. 자, 그럼 중심지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을 할 수 있는 이 최대한의 거리, 이 최대한의 이 거리를 재화의 도달 범위죠. 즉 중심지의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 한계로서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제로가 된다. 수요가 제로가 된다. 즉 판매량이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수요가 제로가 된다. 판매량이 제로가 되는 지점까지 거리를 우리는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하죠. 재화의 도달 범위. 그러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 넘어가면 수요가 마이너스니까 공급을 하지 않죠. 자, 이때 중심지에 있는 점포가 도산하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최소 얼마 이상해야 됩니다. 이 중심지는 점포들이 중심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고객수 또는 수요일 수준을 나타나는 범위를 최소 요구치 범위인데, 이 중심지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중심지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존재해 있을 때 중심지가 성립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개념이 여러분이 79페이지에 우리가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80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중심지의 계층 구조가 나오죠. 자, 여러분이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우리는 고차원 중심지, 중차원 중심지, 저차원 중심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자, 고차원 중심지는 백화점이나 할인점입니다. 중심지 기능이 먼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고차 중심지와 고차 중심지 내 간격 거리는 멀고 고차 중심지 수는 적고 또 고차 중심지는 다양한 중심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차원 중심지는 편의점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CU 편의점 간의 간격 거리는 가깝고 저차원 중심지 수는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차원 중심지는 학교를 보면 되는데, 이 중차원 중심지가 포용하는 저차원 중심지 수는 고차원 중심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수는
분포도는 줄어들기 때문에 피라미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심지의 수와 규모 등은 시장 원리, 행정 원리, 교통 원리에 따라 우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여러분이 8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중심지의 계층성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 배후지 상권의 형태, 여러분 배후지 상권의 형태의 이상적은 뭐죠? 정육각형이다. 자,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됐을 때, 자,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됐을 때 우리는 배후지 상권의 형태는 이상적 모형은 정육각형이라는 것을 기억을 꼭 우선 해두시기 바라고, 자 80페이지에 레일리 소매인력의 법칙은 출제 가능성이 좀 높죠. 자 1929년에 나타난 최초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우리가 높은 게 레일리죠. 자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인데, 그래서 이 지문도 시험 문제에 4번 출제를 했었죠. 중력 모형. 자, 두 도시, 여기는 도시 단위를 기준합니다. 자, 도시 단위를 기준한다. 자, 도시 단위를 기준해서 우리가 A 도시에 서서의 인구 A, 자 B 도시에 서서의 인구 B죠. 자, 이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시도시 1만 명이다. 자,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시도시의 소비자에 대해서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도시인 크기, 두 도시인 크기에 인구에 비례하죠. 비례하고 이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 자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여기서 요 지문 요걸 반비례, 요 비례로 2번 했죠. 우리 13회 시험과 29회는 요 2개를 바꿨습니다. 자 4번 요 지문은 4번 출제했습니다. 25회도 출제했고 우리가 1회 시험도 출제했고 4번 출제한 지문이에요. 자 그래서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유인력, 흡인력은 이 비례, 비례는 뭐죠? 분자, 분수식의 분자로 가고 반비례는 거리 제곱의 반비례는 분모로 온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C 도시로부터 A 도시까지 거리가 X 킬로미터, C 도시에서 B 도시까지 거리가 Y 킬로미터다 한다. 자, 이때 이 C 도시의 소비자 1만 명이 A 도시에 구매하러 몇 명이 가느냐? 그럼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B 도시에 얼마 가느냐? 이 소매 잠재력에 있어서의 상대적 크기를 구할 때는 분수식으로 가죠. 그래서 A 도시로 물건을 구매하러 갈 때 인구,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대 이 B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인데,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은 A 도시 인구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의 반비례, B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은 B 도시 인구의 비례 거리의 제곱,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 제곱의 반비례죠. 항상 여러분이 계산 문제를 풀려면은 이 수식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레일리는 원래 계산 문제 출제 가능성이 높은데 계산하려면 꼭 이 수식을 이렇게 쓸 줄 아셔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항이 곱은 분모로 B 곱하기 X제곱은 분모로, 외항이 곱 A 곱하기 Y제곱은 분자로 가죠. 자, 이것은 다시 B분의 A 곱하기 X제곱분의 Y제곱으로 이렇게 따로 뗄 수 있고, 이것은 B분의 A 곱하기 여기 지수법칙에 의해서 X, Y 전체의 제곱으로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는데, 자, 이 내용이 이제 여러분 교재에 우리 관련해서 계산하는 내용을 이걸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죠. 자, 그 내용을 우리 보시고, 자, 컨버스는 작년 시험에 또 우선 계산 문제를 출제했었죠.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죠.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을 했습니다.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해서 나타난 게 컨버스. 작년 시험에 계산 문제로 출제했죠.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인데, 자, 여러분 시험에 계산 문제가 18회 시험과 32회는 계산 문제가 출제를 했었고 29회와 22회 시험은 이론으로 또 지문에 출제를 했었죠. 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또는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이죠. 그래서 중력 모형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뭐를 수정한 거죠? 우리가 이 인구를 뭘로? 우리는 두 도시의 두 소매 점포에 있어서 매장 규모로 했죠. 매장 규모, 매장 면적. 자, 인구를 매장 면적으로 우리가 수정을 한 거죠. 매장 면적의 비례. 이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자, 이렇게 두 도시 사이에, 두 도시의 두 소매 점포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가 소비자가 있는 이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을 구하죠. 이 분기점을 구할 때는 두 도시에 있어서의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이 상권의 경계의 분기점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구매 영향력은 같다. 밑에서 세 번째 2번 분기점에서는 두 상권의 점포에 대한 구매 영향력은 같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포인트가 됩니다. 그게 포인트. 자, 그 구매 영향력은 같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관련된 우리가 내용을 우리 계산 문제는 32회 시험 출제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낮고 레일리가 중요하다. 허프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재 82쪽에 허프의 모형이 나오죠. 올해는 이 허프 모형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레일리도 중요하고 또 우리는 허프 모형이 또 중요하죠. 허프는 확률이죠. 확률. 자, 허프에 있어서의 확률적인 우리가 상권 분석 모형이다. 자, 이 허프의 모형이 더 상당히 중요하죠.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인데, 자, 여러분이 82쪽에 보시면은 허프는 도시 내에서 우리 점포들 간의 시장 점유율을 계산하는 소매 상권 이론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죠? 미시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도시 내에서 소비자가 쇼핑하는 패턴을 결정하는 확률을 제시하는 모형이 바로 두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레일리 이론이 중력 모형에 근거한 결정론적인 관점이라면은 허프는 확률론적인 관점이다. 소비자 거주지에서 특정 점포를 방문하러 갈 확률, 이런 확률론적인 접근이 바로 허프입니다. 확률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이 수요자의 개성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미시적 측면에서 분석이다. 자, 좁은 의미인 미시적 측면에서의 분석이고 여기는 도시 단위가 아닌 우리는 고정된 상권 내에 매장 단위를 기준한다. 고정된 상권 내에 매장 단위를 기준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간, 거리 마찰 계수, 이게 중요한데 이 공간, 거리 마찰 계수는 교통 조건이나 쇼핑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값인데 문제는 교통 조건이 양호, 좋을수록 공간, 거리 마찰 계수는 작아지고 또 편의품보다는 전문품일수록 고객이 기꺼이 멀리 가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공간 마찰 계수는 작아진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서 시험 문제, 계산 문제를 풀 땐 이걸 일하고 가정을 많이 하죠. 자, 시험 문제 풀면 일하고 가정을 이제 시험에 꼭 주어져요. 일하고 가정하면은 중력 모형을 적용해요. 중력 모형을 적용했을 때 매장 규모,
면적의 비례. 비례는 분자로 가죠. 거리에 제곱의 반비례. 반비례는 뭘로? 분모로 가는데 이때 이 거리의 개념은 우리는 점포, 소비자 거주지에서 점포까지 가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시간거리. 또 실제로 우리는 점포까지 거리가 얼마냐? 실측거리죠. 그래서 이 매장 면적과 이 시간거리, 실측거리에 있어서의 공간, 요인뿐만 아니라 이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 이 효용 측면에서의 비공간 요인을 고려해서 우리가 나타난 게 바로 허프의 모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 소비자 거주지에서, 자, 여러분 소비자 거주지가 10만 명이다. 자, 이 소비자 거주지 인구가 10만 명인데 10만 명에서 우리가 A 할인점. 자, A 할인점인데 2km 지점에 있다. 여기에 4,000 제곱미터다. 2km 지점에 있다. 자, 그런데 또 1km 지점에 뭐가 있다? 비할인점이 있다. 여기에 우리는 1000 제곱미터다. 이렇게 우리는 소비자 거주지에서 우리가 A 할인점, 특정 점포까지 거리, 예? 특정 점포까지 거리, 경쟁 점포 좀 하나 있죠. 경쟁 점포의 수. 그리고 A 할인점, 특정 점포의 규모, 매장 규모,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우리는 시장 점유율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4번 지문 있죠. 4번 지문이 21회 시험과 29회 시험에 출제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5번 지문은 설명했고 6번은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죠. 자, 여러분 항상 A 할인점 구할 때는 제일 먼저 구하는 게 시장 점유율을 먼저 구한다. 시장 점유율. 시장 점유율은 이 소비자 거주지에서 특정 점포를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인데 이때 우리가 A 할인점은 매장 면적의 비례, 거리, 분기점 거리 제곱의 반비례, B 할인점은 매장 면적의 비례, 거리 제곱의 반비례 더해주면 전체죠. 전체에 대해서 구하고자 하는 A 할인점. 매장 면적의 비례, 거리 제곱의 반비례. 4,000을 4로 나눠주면 1000이 되겠죠. 그리고 1000을 1로 나눠주면 또 1000. 그래서 2분의 1인데 퍼센트를 구하면 100을 곱해주니까 50%가 된다. 그래서 항상 시장 점유율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용객수. 자, A 할인점에 있어서의 이용객수가 얼마냐. 이용객수는 소비자 거주지의 10만 명이죠. 10만 명에 몇 프로를 이용한다? 50%가 이용되니까 얼마다? 5만 명이 된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 점유율을 구할 때 분모는 전체에서 구하고자 하는 점포를 해주면 시장 점유율을 구할 수 있고 하여튼 시장 점유율을 먼저 구하고 이용객수를 구한다. 자, 이렇게 대도시 내 고정된 상권을 놓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가 뭐를 또 2km 지점에 C 할인점이 들어선다. 자, C 할인점이 들어선다면은 이 C 할인점이 들어서면 A, B 할인점의 고객을 뺏기게 돼. 그 뺏긴 만큼, 감소한 만큼 C 할인점의 고객이 증가하죠. 이걸 뭐죠? 줄어든 만큼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해요. 제로섬 게임.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정된 상권을 놓고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은 제로섬 게임이 된다는 것을 또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 레일리와 허프는 계산 문제가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걸 염두에 좀 두시면서 자,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죠. 30회 시험과 31회 시험에 출제한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죠. 자, 30회, 31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자, 점포의 경영 주체가 어느 장소, 지점에 점포를 입지시켜야 그 점포로부터 최대
매출고를 올릴 수 있느냐. 점포, 입지, 원칙 8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8가지 중에서도 양립성을 강조하죠. 서로 보완관계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인접 점포들 간의 고객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매출액을 올리는 형상이죠. 그래서 양립성,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병원 옆에 약국이 있다. 이게 양립성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83페이지에 예제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이론, 상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상권은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을 정의하는 공간 개념으로서 상품이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상권의 규모는 다릅니다. 1번 맞고 개념이죠.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에 의하면은 만약 X도시가 Y도시보다 크면 상권의 경계는 X도시 쪽이 아니라 Y도시, 규모가 작은 Y도시 쪽 가까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2번이 정답이고 3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재화의 도달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만 중심지가 유지될 수 있다. 중심지의 성립 조건이죠. 컨버스는 경쟁하는 두 도시에 각각 입지해 있는 소매시설 간의 상권의 경계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레일리의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을 했습니다. 자, 허프는 상권 분석에서 결정론적인 접근, 레일리는 결정론적인 접근의 중력 모형, 여기에 대해서 허프는 확률, 특정 점포를 방문하러 갈 확률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따라서 정답은 우리가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우선 이 학자들의 견해가 상당히 중요하다. 자, 여러분이 우리 시험 문제에 있어서 확률적인 상권 분석 모형에 있어서 학자들의 견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좀 두시면서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90페이지에 가면은 정부의 시장 개입에 있어서의 이유가 나오죠. 자, 별표 우리 한번 2개를 보시면은 자, 우리가 지문 속으로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문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이유, 근거가 뭐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이유, 근거가 지문 속에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의 거기에 9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자, 우선은 경제적 측면에서 시장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시장의 실패인데, 이 시장의 실패를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또 시장에 개입을 하죠.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고,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 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안정이라든지 경제 성장 또는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개입을 하고, 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고, 또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죠. 또 토지 이용 규제, 한정된 토지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 효율성 차원에서 토지 이용 규제를 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고, 또 집가가 급등하면 토지 소유 계층과 소유하지 못한 계층 사이에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죠. 우리가 빈익빈, 부익부 형상이 가중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집가를 규제하기 위해서 더 개입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 주택 보급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입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1페이지 보시면은 또 올해 31회 시험도 출제한다. 올해 또 출제가 예상되는 또 중요한 또 우리 부분이 되겠죠. 출제가 예상되는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상당히 우리가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또 잘 확인을 해야겠죠. 정부에 있어서의 시장 개입에 있어서의 방법. 토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뭐를 하죠? 토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여기에는 두 가지로 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게 있고, 또 부동산 시장 기구의 권력 틀을 유지하고 시장의 기능을 통해서 정책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간접 개입이 있습니다. 자, 이 직접 개입의 대표적인 것이 뭐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개발을 하는 거죠. 대규모 개발 사업에 주로 사용해온 공영개발 있겠죠. 또 토지 우리가 수용을 한다. 강제 수용하죠. 자, 그리고 토지 비축제도라는 게 있죠. 자, 토지 비축제도 또는 여러분 2년 전에 이걸 토지 비축제를 또 토지 은행제도 같은 의미입니다. 정부가 또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는 거죠. 또 토지를 공익을 목적으로 토지를 미리 매입을 하는 게 있어요. 토지 우리가 선매, 우리가 제도라든지, 자, 그리고 임대료,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임대료를 규제한다든지 이 분양가를 규제하는 거, 이것도 직접 개입이 되겠고,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해서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것도 직접 개입이고, 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을 우리 시행을 한다든지 공공 우리가 투자 사업을 시행하는 것 다 직접 개입입니다. 간접은 우리 대표적으로 세금이죠. 자,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이 거래세인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임대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 주의를 해야 될 것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런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직접 개입이 아니라 간접 개입입니다. 자, 토지 정보를 창출해서 제공해주는 행정상 지원을 해준다든지, 금융기관을 통해서 금융상 지원이나 규제를 해주죠. 금융상 지원이나 규제를 해주는 게 대표적으로 뭐죠? 대부 비율, LTV,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이런 것은 금융상 규제 지원을 해주는 건데, 2년 전에는 두 문제에 걸쳐서 출제했고 작년에는 또 개념을 출제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의 방법 잘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고, 자, 토지 이용 규제가 나오죠. 자, 바람직하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을 토지 이용 규제인데,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지역지구제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개발권 양도제도 TDR이 있고 토지 구획 규제, 건축 규제 등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리고 91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했는데 오히려 이 개입이 오히려 시장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다. 오히려 시장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시장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을 정부의 실패라고 해요. 그럼 이 정부의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은 규제 당국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이나 정보, 또 규제 수단의 불완전성, 또 우리는 관련해서 규제에 있어서 정치적인 선거 등의 정치적 영향 이런 것도 있고, 또 양호하지 못한 정치 환경이라든지, 자, 관료제의 비효율성 등이 우리는 정부의 실패를 발생시키는 대표적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 90페이지, 91페이지에 걸쳐서 설명되고 있고, 자, 92페이지 보시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중요하죠. 개발권 양도 제도. 우리나라는 개발권 양도에 관한 법률이 없죠. 작년 시험에 출제했었죠. 최근 4년 연속 출제되는 게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택지 소유 상한제, 그리고 토지 초과 이득세법에 의한 토지
초과 이득세 요 두 가지는 97년 위헌 판결로 폐지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종합토지세나 공한지세도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죠. 종합토지세는 폐지돼서 종합부동산세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 자, 92페이지에 다음 중 1번 문제,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수단은 모두 매긴가? 직접이 포인트죠. 자, 공공토지 비축 직접입니다.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간접이에요. 자, 토지 수용 직접입니다. 개발부담금 간접. 공영개발 직접, 공공임대주택 공급 직접, 대부비율, 총부채 상환비용 간접이죠. 직접이 4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지문이 정답이고,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 수단이 아닌 것을 묻죠.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도가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주거급여법에 의한 주거급여제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 우리가 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에서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 관련이 있는데 4번은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실제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